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현재 19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2%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MSCI 한국 지수는 2.4%, 코스피 100 야간 선물도 2.4%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이리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국장은 큰 폭의 갭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우선은요, 왜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지,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또 뭐 다우 지수는 얼마 안 빠졌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웃지 못한 브로드컴. 사실 실적은 잘 나왔어요.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에서 3에서 한 4%가량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서서히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본장 시작할 때에는 시초가가 거의 마이너스 9%에서 10%까지 급락을 한 상태로 시작을 했다라는 점.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아주 중요한 지표들도 나옵니다. 물가 지표, 고용 보고서 실업률도 나오고 뭐 비농업 고용도 나오고요. 물가 지표, 또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벤트 내용은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 화요일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CPI 11월 달 수치죠. 11월 CPI 나오고요. 그리고 PC도 나옵니다. PC 얘네들은 10월 달 수치예요. 네. 사실 이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무게는 그만큼 좀,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금리 인하 FOMC가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들었던 매파적 인사들의 주된 원인이 바로 뭡니까? 물가잖아요. 그죠? 네, 물가 올라갈 수 있다. 어, 여기서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했던 건데, 그 때문에 물가 지표들은 내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자정에는요,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예상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되겠죠.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살펴볼게요. 자, 브로드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했다. 잘 나온 거죠? 네, 근데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자, 혹탄 CEO가 향후 18개월 AI 수주 잔액이 730억 달러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똑같은 AI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주 잔고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야, 엔비디아가 이 정도인데 너희는 겨우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려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단 CEO가 이거는 최소 수치다. 우리가 말한 거는 최소지 이게 맥시멈이 아니다.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급하게 또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가 못했다. 악재로 작용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높게 기대를 하라고 했나? 뭐 브로드컴이 야 우리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너희 기대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주가라는 게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지네 마음대로 지네 기준에 따라서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서 목표가를 올려잡아요. 근데 그거만큼 안 되면은 어닝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혹은 뭐 컨센서스 하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웃긴 거예요. 아니 폭탄이 야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나올 거야? 라고 했으면은 급락을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브로드컴과 사실 엔비디아를 체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웃긴 거죠. 자, 혹탄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AI 산업이 매출 총이익률이 다른 부분보다 낮아서, 다른 사업 부분보다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마진이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AI 사업이 왜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것일까? 이건 이제 모든 뭐 기업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브로드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비교해 드렸었죠. 그죠? 엔비디아는 자체 칩, 음, 그러니까 범용 칩이죠. 다른 많은 고객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범용 칩을 자체 기술로, 자체 컨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칩은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팹리스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브로드컴은 각 구글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메타도 있다고 하면은 얘네 스타일에 맞는 칩을 만들어줘 라고 할 때에 이제 브로드컴이 쓰이는 겁니다. 얘네들의 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수익성을 보자. 수익성을 보자. 왜 브로드컴의 이런 이 AI 관련 사업이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것인가? 자,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 브로드컴한테 칩을 주문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브로드컴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설계를 하죠. 자, 구글 스타일로 칩을 설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네가 마진을 많이 남겨요. 브로드컴에 IP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브로드컴 자체 기술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진을 알려진 바로는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 마진을 남긴다고 합니다. 네. 돈은 이걸로 버는 거예요. 설계 기술로. 자, 그럼 당연히 이제 구글한테 청구를 하겠죠. 근데 구글한테 청구를 할 때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팹리스잖아요. 칩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칩 누가 만들어요? TSMC가. 그죠? 네. TSMC가 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싼 HBM이 들어가죠.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고대역폭 HBM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HBM을 TSMC가 구매하니까? 아니죠. 브로드컴이 HBM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TSMC에다가 얘네가 설계한 이 설계 도면과 이 HBM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얘네가 설계한 거에다가 이거를 같이 TSMC에 넘기면서 야, 너희가 마지막으로 가공을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외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구글에게 넘기는 영수증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정리해보면은 자, 설계비, 그죠? 플러스 HBM 가격, 구매. HBM 구매했으니까 그것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TSMC 가격이, 가공비, 그죠?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브로드컴이 돈을 많이 남기는 건 요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마진의 7, 80% 이상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HBM 가격과 TSMC 가공비 얘네들한테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못 남기겠죠. 이것 해봐야 운송비 정도. 약간의 수고비, 운송비. 왜냐면 얘네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죠? 이쪽에서는 마진을 많이 못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 자, 매출액 대 이익을 하면은 분모에는 매출이 들어갈 것이고 분자에는 이익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이 이익은 얘네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비싼 HBM 가공비 얘네들 전체 매출은 여기 밑에 잡힌단 말이지. 그 중에서 이익은 거의 뭐 요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한테는 마진을 거의 못 남기고 설계비에 따른 마진만 남기다 보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전체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설계비에서 마진을 따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다라고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설계비만 챙기고 HBM 가격은 거의 원가, 거의 뭐 그대로 고객에게 넘기는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의 이 브로드컴의 기존 사업이 뭐냐면 네트워킹 칩이라고 해가지고 브로드컴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가격을 정해서 파는 그런 되게 진짜 마진이 높은 사업이 얘네를 본 사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얘네가 직접 설계해서 가격 정해서 파는 거는 일종의 뭐 기성복 같은 느낌이라면 이 뭡니까 맞춤형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이거는 그냥 맞춤복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진은 기성복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HBM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마진을 못 남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아무튼 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체 마진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또 시장의 어떤 조정에 빌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칩 개발을 선호해서 엔비디아처럼 판매처가 무한히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고객들이 엔비디아에 맡기지 않고 이제 이미 브로드컴에 맡긴 애들도 좀 있지만은 그런 기업들 자체가 다 기술력도 좋고 또 돈도 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들이 뭐 엔비디아한테 사거나 혹은 우리한테 부탁을 하거나 할 테지만은 이게 무한히 확장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술력도 쌓아질 것이고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돈도 계속 많이 벌 테니까 나중에는 각자 자신만의 칩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이 말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쵸? 아무튼 얘네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JP모건에서는 브로드컴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은행 주가 하락은 과잉 반응이다. 이익 전망치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물론 수익은 좋죠. 수익성은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낮다고 해도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돈은 계속 잘 벌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 오라클이 바로 반박을 했죠. 모든 일정은 계약대로 진행 중이다. 아무 문제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오픈 AI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건 이미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AI 관련 사업에 어떤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할 때에 고를 때에는 투자자들이 뭐 서로 앞다퉈 가지고 야, 내가 돌려줄게. 내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투자자들을 모으잖아요. 그죠? 네, 서로서로 투자를 하려고 난리겠죠. 근데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버리면은 나 투자하려고 했다가도 하면 안 되겠는데? 왜냐면은 얘네들은 뭐 한 달, 두 달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거나 최소 몇 년. 음,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채권마다 뭐 만기가 다르겠지만은 최소 수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갑자기 이런 어떤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 AI 이쪽에 또 AI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텍사스 이런 쪽에. AI 캠퍼스 입주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이 또 급락을 했다라는 거. 네. 자, 매파들의 경고와 트럼프의 압박. 제프리 슈미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울산 글수비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가정은 위험하다. 해먹,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다소 긴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3일 전이었나요? 지난주 주말에
지난 주말 영상에서 국채금리 바닥 찍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30년물 보시면요.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지난주에 제가 6일 이때였었죠. 그죠? 네. 30년물 이때였었었는데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네, 지금 N자 파동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다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왜 국채금리가 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될 때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소리고 국채도 마찬가지로 수년, 10년, 20년, 30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얘네가 10년, 20년, 30년 만기 만약에 뭐 쿠폰이라는 것은 이자입니다. 매년 주어진 이자. 쿠폰이 5%짜리다. 그러면 5% 매년 5% 이자를 받겠지만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5%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되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떨어지는 거라고. 네. 수요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케빈 하면서 케빈 헤셋이 유력하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케빈 워시까지도 언급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케빈 헤셋은 완전 트럼프의 인물이에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강력한 금리 인하론자 비둘기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나온 케빈 워시는 누구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매파였던 사람이에요. 매파였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매파 출신이었었어요. 네, 매파 출신. 근데 사람이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한번 매파였으면은 어쨌거나 그 DNA에 매파적인 성향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케빈 헤셋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 케빈 허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거 뭐지? 이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디 갔어? 네, 여기. 그래서 케빈 워시와 케빈 헤셋을 언급하면서 2파전 양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고 1% 또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우가 막 날아가고 있죠. 그죠? 다우가 갑자기 금융주도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쪽이 치고 올라가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기 순환주의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순환매 흐름이 뚜렷하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다. 펀드 스트랩, 기술주는 급등분을 소화하는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조정받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뒷북이죠.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야데니 리서치 그때 이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기술주 롱을 외치다가 얼마 전에 뷰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걔네들이 이제 기술주 일부 팔고서 처음으로 그죠? 네, 반대 포지션이었어. 네, 롱뷰를 철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롱뷰를 철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진짜 그러고 나서 시장이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확 빠져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마크 미네르비니가 원래 여기서 숏을 잡았다가 어디? 자, 10월 말경에 마크 미네르비니가 숏을 잡아가지고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마크 미네르비니가 이때도 나는 숏을 팔지 않았다. 나는 더 빠질 거라고 본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마크 미네르비니를 조롱하는 SNS에서 마크 미네르비니 잘 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면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미네르비니가 난 여전히 수익 중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해지 차원에서 롱을 잡았단 말이에요. 일부 종목들을. 그죠? 롱을 많이 잡았고 숏은 많이 축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급락을 하는 거야. 미네르비니 입장에서는 되게 빡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미네르비니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숏은 정말 잘 잡았어. 근데 차익 실현을 못했고 계속 갈 거라고 두고 있다가 홀딩을 했는데 수익을 점점 깎아먹으면서 아 내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롱을 또 많이 잡았다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미네르빈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뛸 그럴 노릇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 좀 마실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 일본은행 다음 주 19일 날 있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어떤 우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우려가 또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미시지가 빠진 건 아니에요. 네. 진짜 많이 빠졌을 때가 작년 7월 달 제가 숏 잡았을 때 적중했었을 때 그죠? 네, 이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얘네가 제로 금리를 끝내고서 이때 아마 걔네가 처음으로 금리를 한번 올렸을 걸 제 기억에. 그때 진짜 많이 빠졌었고 그 이후로도 금리를 인상을 한두 번인가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다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는데 또 시장이 많이 오른 시점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확실한 건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